네, 어제 하루 국내에서 1,15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 일주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조치가 내려진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첫날, 곳곳에서는 달라진 방역 지침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제 일주일째 1,000명대 계속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말 효과가 나타난 요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1,000명 남짓 정도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 평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다시 신규 확진자 규모가 또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양상은 그러니까 최근의 양상이 한 1, 2주 전에 상황이 결과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월요일부터 4단계 수도권을 중심으로 4단계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만 그 네. 이전에는 사실상 방역 조치가 이렇다 할 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세는 앞으로 1, 2주 더 진행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방역당국에서 8월 중순에 이렇게 확진이 늘어나면 2,400여 명까지 내다봤고요. 만약에 잘 마무리가 되면 8월 말에는 한 600명대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차이를 두었거든요. 네네. 교수님 판단은 어떠세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방역 당국에서 그러니까 수리 모델에 입력한 기준값이 감염 재생산 지수 1.24를 입력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2,300명대 신규 확진자가 8월 말에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감염 재생산 지수가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를 넣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네. 왜냐하면 해외의 어떤 데이터긴 합니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5에서 8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갭이 큽니다. 우리 예. 정부가 취한 기준값 대비.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해외에 비해서는 방역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5에서 8까지는 안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예. 한 경우에 따라서 3, 4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신규 확진자 3,000명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기간을 보세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 조치가 어떻게 취해지냐가 가장 중요한데 예. 지금 4단계 어떻게 최고 수치의 4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역 조치가 과거 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대비 완화된 경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단계 시스템을 마련할 당시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백신 접종에 의한 어떤 신규 확진자 규모 감소의 기대치가 반영된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완화된 정책이고 실제로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완화돼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효과는 발휘할 수 있습니다만 큰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예측한 것처럼 2,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4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도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열었는데 일단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이 상황에서 사실 직격탄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계층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완화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돼서 상당히 이제 좀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강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지만 이것을 좀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영업 제한에 대한 어떤 손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행 법으로 이제 좀 되도록 가능하도록 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활용해서 충분히 최대한 보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좀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K방역의 장점이라는 것은 일단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이 진단검사에 따른 역학조사를 또 이제 적극적으로 또 넓히는 것, 그리고 이 격리 치료를 또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 이 상황을 어떤 반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런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네.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수도권 지자체장들의 역할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방역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 책임자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좀 협력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제 참여한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이제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의 접종 백신을 위해서 좀 추가 배정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백신 가중치를 부여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이런 발언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지금 현재의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그 연령대가 뭐 20대, 30대 젊은 층으로 이제 손꼽히고 있는데 이 상황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학기 그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 개학을 위해서는 학부모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또 우선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연령대 또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주장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의 유행 상황을 백신 접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부분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는 보는데 예.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지금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되고 있는 백신들 중에 그 뭐 2회 접종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접종 간격이 짧은 게 화이자 백신인데 예. 지금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해도 한 2주 정도 후에나 접종이 시작될 거고요. 그다음에 3주의 접종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고 접종 완료를 한 다음에 2주 후에나 효과가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앞으로 2달 후에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행 상황은 백신 접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코로나19는 백신 접종이 대안인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상황은 방역 조치가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을 형평성 있게 고려해서 지금 20대에서 50대 사이에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은 4단계가 이제 거리두기 시행이 되고 있는데 6월 달에 수도권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면 택시 탈 때 기사님 제외하고 3분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3명까지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2명까지 된다고 했는데 다시 또 어떤 상황에선 3명까지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방역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안 됩니까? 네. 이런 경우는 혹시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령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방역 조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적 모임 2인 이상 이제 이게 3인 이상이 불가능하다는 거의 취지는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집에 갈 때 집에 뭐 방향이 비슷한 사람이 3명이 같이 택시를 타면 안 되는 거냐? 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어디를 가기 위해서 타는 것이 이 문제이냐를 따지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뭐 퇴근을 하기 위해서 3명을 타는 것은 이제 인정이 되지만 가령 이 3명이 이걸 타고 뭐 다른 어떤 사적 모임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후 6시 이후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동거 가족의 경우는 네. 이런 이제 사적 모임 제한의 이제 조치에 좀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거 가족은 뭐 6시 이후에도 같이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 다만 이게 동거 가족인지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예. 뭐 얼굴 생김새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갖고 다녀야 되는 그러게요. 거냐? 네, 이것도 좀 의문인 부분은 있죠. 아무튼 방역 당국은 그렇게 이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 또 하나가 실내 체육시설, 뭐 탁구장, 헬스장 이런 데서는 샤워실을 쓰지 말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또 실외에 있는 골프장에서는 샤워실은 써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운동하는 장소는 다른데 샤워실은 한정된 공간일 텐데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방역 당국의 다소 이제 착오 내지는 좀 미비한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실내 체육 시설이나 또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실내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샤워실 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외에서 체육 활동을 하게 되는 이제 실외 체육 시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방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낮다고 봐서 예. 전반적으로
이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샤워실이라는 존재를 이제 간과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샤워실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샤워실 내에서는 실내 체육시설과 동일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게 예.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좀 간과됐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이 기준을 아마 좀 수정을 하고 좀 재논의를 통해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 택시 같은 경우에 뭐 3인 이상 안 된다, 뭐 된다,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빽빽하게 몰려 있는데 버스는 제한 안 하냐, 이게 맞는 그 제한이냐, 이렇게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택시 부분은 이 부분은 그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적 모임의 목적이 아니고 퇴근 목적이면 3인 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바이러스는 이 사람이 퇴근하는 사람인지 사적 모임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제한을 할 거면 다 모든 조건으로 동일하게 제한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택시는 3인 이상은 안 되고 나머지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KTX나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수가 모이더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굳이 택시를 3인 이상으로 제한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뭐 방역 당국의 어떤 입장에서는 과거에 택시에서 어떤 전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엄중 대응한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사례가 몇 건이었는지조차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진자가 만약에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안 나타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학조사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누가 탔는지 어느 정도 밀집돼 있는 공간이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 거지. 이제 실제로 기준점은 그러니까 제대로 돼 있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했다라고 하면 밀접 거리에 있더라도 안전하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적용을 해야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이 정해지게 되면 굉장히 혼선이 발생할 수가 있고 예.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4단계가 적용이 된 게 수도권인데 비수도권도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확진자 비중이 점점 늘어서 30%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좀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일단 뭐 일부에서는 풍선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풍선 효과보다는 이게 전체적인 확산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그 지형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더군다나 네. 일일 생활권 교통이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이 교통이 발달돼 있다는 부분이 급속하게 하루에도 멀리까지, 그러니까 서울서부터 부산까지도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확산되는 거다. 이제 풍선 효과는 이렇게 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이라고 보면 네. 지금은 전체적인 비수도권으로의 확산 양상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뭐 최근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또 제주도도 지금 관광이 굉장히 많이 급증한 걸로 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고 과거에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알파 변이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이거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역 수칙보다 그걸 약간 넘어서는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확산하는 양상이 보인다라고 예.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일 생활권인데 더해서 그런데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비수도권 중에 관광객이 좀 많이 몰리는 곳의 유흥업소는 어느 정도 영업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각각의 지자체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는 거는 지자체장이 가장 잘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수도권 특히 지자체에 대한 방역의 어느 일정 부분을 지자체장한테 권한을 주었으면 지자체장이 그걸 잘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방역당국하고 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제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게 맞다. 근데 모든 걸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상황에 맞게 강화될 부분은 강화를 시키고 아직까지 상황이 비교적 만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조금
약간 느슨하다기보다는 덜 강화돼 있는 어떤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네.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비수도권으로의 확산 양상이 강화된다는 말씀하신 부분처럼 비수도권에서도 대표적으로 위험시설인 유흥업소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수도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면 지금 대형 공연들이 강행이 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 좀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청주에서 이제 뭐 대형 콘서트가 이제 열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게 한 2,500명 정도가 모이는 이 행사가 4번 정도 이제 진행이 됐다고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 그런 이제 콘서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원래 이 콘서트 기획이 사실은 수도권에서도 이제 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어쨌든 지금 거리두기가 상향돼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열지 못했고 예. 따라서 거리두기가 좀 단계가 낮은 이제 비수도권 이 청주에서 이제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 콘서트가 굉장히 뭐 인기가 있는 콘서트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수도권에 이제 이 콘서트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뭐 버스를 대절을 해서 이렇게 막 와서 관람을 하고 이랬다는 거죠. 네. 이 주최 측은 이 공연장 내에서의 어떤 함성이라든가 뭐 마스크 미착용 이런 것들을 제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가는 과정이라든가 또 네. 공연장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이제 세밀하게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대목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일부는 이제 청와대 청원 이런 거에도 글을 올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좀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후로도 또 대형 콘서트가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4차 유행의 이번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20, 30대 많이 젊은 층이 꽤 많이 걸린다. 근데 그들은 무증상 감염자인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중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까지 그럼 국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걸까요? 지금 비율이 계속 급증하면서 불과 2주 만에 뭐 2%대에서 크게 20%대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10배 이상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알파 변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이러한 증가세라고 하면 조만간에 역전을 하면서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보다 많이 검출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러한 확산세는 조만간에 지금 진행 속도로 봐서는 8월 달쯤 되면 국내에서 그러니까 모든 바이러스를 다 포함해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통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 수치상으로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전파력이라고 하는 게 기존 바이러스 대비 뭐 2.5배에서 3배, 그리고 알파 변이에 비해서도 60% 이상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이거보다 사실상 경험치에서 보는 거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역 수칙 그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능한데 우리가 취하고 있는 방역 수칙보다 약간 넘어서는 경향성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 30대 젊은 층도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지만 그게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연령층 60대 이상보다는 상당히 낮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무증상 감염 중에 경우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 폐렴으로 갑자기 급속하게 이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제로 우리 의료 시스템에 여러 가지 그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서도 심지어 뭐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젊은 층에서는 무증상 감염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인식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서도 누가 될지 몰라도 사망하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WHO에서 백신이 충분하지 않으니 부스터샷 고려는 중단하라고 밝혔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백신 수급에는 향후 문제가 없을지도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WHO는 전체적인 전 세계의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WHO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스터샷을 고려할 경우에 실제로 아직까지 많은 국가들이 백신 접종률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접종을 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WHO에서 언급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크게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부스터샷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입장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계약한 물량이 적절한 시점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게 되면 그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는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부스터샷을 고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이 기간에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이 접종을 받도록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55세에서 59세 사이의 분들이 백신 접종 예약을 했잖아요. 근데 뭐 대기 시간 200시간도 나오고 다 예약을 못 했는데 하루 만에 한 5일 정도 시간을 준 것 같은데 예약 기간을요. 어제 하루 만에 마감이 됐대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백신이 이 50대 이 대상으로 하는 백신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에 예를 들면 1,000만 회다라고 했을 때는 7월 내에 1,000만 회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1,000만 회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예약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매주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는 건데 이번에 들어올 예정인 물량이 이제 조기에 이제 소진이 됐다. 그래서 이제 좀 예약이 중단이 됐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충분히 공지를 했으면 사실은 여러모로 혼란이 좀 없었을 텐데 네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상당히 좀 혼란이 좀 불거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기 시간이 뭐 50시간, 60시간씩 되고 뭐 이런 상황도 있지만 예. 일부 이제 좀 그런 상황에서 서버에 오류가 있고 뭐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상당히 백신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 저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1차적으로 예약이 마감되기는 했지만 19일에 이제 다시 예약을 재개를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한 예약은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예. 이때도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갖고 보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아마 좀 이렇게 그 주에 이제 들어오기로 예상된 이런 물량들이 소진이 되면 아마 예약이 이제 좀 끝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몇째 주에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냐를 미리 알고 내가 예약할 날짜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주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떤 물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는 이게 제약사하고 이제 어떤 비밀 유지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공지하기는 어렵다라고 방역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5세에서 59세 사이에 예약하세요라고 말한 게 순서대로 빨리 선착순입니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냥 모두 예약을 할 수 있는데 날짜와 시간을 정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 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추가 예약을 하면 충분히 다 예약이 가능하고 접종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총량은 네. 우리가 계약을 해서 확보한 백신의 총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이제 예약을 만약에 이제 그 선착순으로 해서 뒤로 밀려서 못했다. 그래서 접종 일정이 뒤로 밀릴 것이다. 이런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만 이 정해진 접종 일정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 예약에 따른 내가 원하는 이제 그 날짜에 접종이 안 될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는 좀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진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수급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네. 얼마 후에 우선순위를 좀 바꿀 필요도 있습니까? 백신 접종에 대한?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단 우선순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연령층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일부 뭐 특별한 이유 때문에 접종을 못하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예. 일단 어느 정도 계획된 바대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연령대에 대해서는 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연령대나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5세에서 59세 예약 같은 경우에도 선착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일정 기간을 다 두고 그 기간에 그러니까 접종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여부만 판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해서 이 접종 날짜가 언제가
선정이 됐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주는 게 이런 혼란을 더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마치 지금 선착순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갑자기 서버가 그러게요. 다운되고 몰리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진행되는 20대에서 50대 전반적으로 좀 이런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